한 남자의 장례식이 전 세계 기름값을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관 위로 아들이 올라탄 순간 세상이 뒤집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 모지타바는 순교자의 피를 잇겠다며 권좌를 물려받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세계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한마디에 기름값은 열흘 만에 2배로 치솟았고 지구 반대편 서울 증시는 폭락이 너무 심해 거래 자체가 강제로 멈춰버렸습니다. 왜 독재자 집안의 가업 승계가 내 통장 잔고를 위협하는 걸까요? 권력자의 전쟁이 서민의 지갑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감행한 합동 공습이었고 그 첫 번째 표적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관저였습니다. 그날 사망했죠. 열흘 뒤 아들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순교자의 피를 잇겠다며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면 이 지역에서 석유 한 방울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선언이 현실이 된 무대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폭이 고작 서울 여의도에서 마포대교까지 10번 남짓 이어붙인 거리. 약 33km에 불과한 이 좁은 밭길을 하루에 원유만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곳인데요. 전 세계가 바다로 실어 나르는 기름의 5병 중 1병이 이 목구멍 하나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란이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을 공격하고 봉쇄를 선언하자 150척이 넘는 화물선과 유조선이 해협 앞바다에 멈춰섰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보장을 취소했고 선주들은 배를 돌렸습니다. 기름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가격은 수직으로 치솟았죠.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개전 직전 배럴당 73달러 안팎이었는데 열흘 만에 115달러 근처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치 월급으로 꽉 채우던 기름통이 갑자기 절반밖에 못 채워지는 세상이 닥친 거였죠. 문제는 이 충격파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지갑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원유 수입의 열의 7은 중동에서 옵니다. 그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고요.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의 심장에 피가 돌지 않는 구조인 셈입니다. 3월 9일 서울 증시는 그 공포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약 6%가 증발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하루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뽑아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중동의 폭격 소리가 한국 주유소 가격표와 주식 계좌 잔고를 동시에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연쇄 충격의 진짜 뇌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자들의 계산이 숨어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서해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 빠릅니다. 페르시아만의 평균 수심은 약 50m, 한국 서해의 평균 수심과 거의 같은 수준의 얕은 바다입니다. 이 얕고 좁은 내의 유일한 출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북쪽 해안은 이란, 남쪽 해안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33km인데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합니다. 서울 한강의 폭이 넓은 구간이 대략 1km이니 한강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너비 위로 전세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매일 줄지어 빠져나가는 셈이죠. 그리고 그 좁은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에 걸쳐 있습니다. 이란은 이 지리적 이점을 오래전부터 군사 자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해협 바로 위쪽 아부무사와 대툰부, 소툰부라는 세 개의 작은 섬에 사거리 600km짜리 미사일을 배치해 두었는데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도 남는 사정권이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사실상 이란의 사격장 한가운데를 지나는 구조였죠. 이 함정 같은 바다 안쪽에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가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까지.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이 해협을 거쳐야만 세계 시장에 도달합니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거의 전량을 호르무즈를 통해 내보내는데 이란 드론이 카타르 최대 가스 시설을 타격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위치한 쿠웨이트는 수출 전량이 해협에 묶이면서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해협 하나가 막히자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이 충격이 가장 깊이 파고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에너지의 약 95%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조에서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비축유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축유는 원유가 아닌 안심을 사는 장치이고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 시장은 비축량이 아니라 공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미사일 수가 아니라 해협 하나를 인질로 잡아 세계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지리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의 칼자루를 쥔 자들은 어떤 계산으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란 안쪽에서 터진 균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달러 대비 약 90%가 증발했죠.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12월 말 테헤란 바자르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민중 봉기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정권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2026년 1월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진압에 나섰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죠. 체제가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순간 바깥에서 칼을 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초부터 시위대를 죽이면 군사 개입하겠다고 경고했고 2월에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페르시아만에 집결시켰습니다. 항공모함 두 척이 아라비아에 도착했고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가 전시태세로 전환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군함이 몰려드는 와중에도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었는데요. 2월 6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핵 협상은 제네바로 무대를 옮기며 세 차례나 이어진 거죠. 2월 27일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은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평화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을 포기하고 국제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그러나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결정의 배후에는 세 사람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트럼프에게 공습의 당위성을 가장 강력하게 설득했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하메네이의 회의 일정과 장소 정보까지 제공하며 참전을 끌어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역시 트럼프에게 수차례 전화로 공격을 촉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협상이 타결 직전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미사일이 먼저 날아간 겁니다. 2월 28일 새벽 테헤란 하늘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안에서는 국민을 학살하며 권력을 움켜쥔 독재 정권, 밖에서는 평화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 전쟁을 선택한 강대국들. 이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전쟁 당사자들의 영토를 넘어 전 세계 서민의 가계부까지 짓밟기 시작했죠. 미사일이 테헤란에 떨어지기도 전에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습 직전 석 달 동안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관련 상장지수 펀드 세 종목에 약 7조 원이 흘러들었습니다. 방산 관련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에 투자금이 먼저 활주로를 달린 셈이죠. 개전 이후 숫자는 더 노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개전 전 배럴당 73달러에서 열흘 만에 115달러 부근까지 치솟았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한 주간 35%나 뛰어 올랐습니다.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최대 주간 상승폭이었습니다. 이 유가 와, 폭등의 에너지 직접 섹터가 수혜자는 사상 최고가야. 명확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최대 폭락 중인데 석유기업 이건 정말 엑스모빌의 대박이네. 주가는 더 개전 오를 거야. 직후 지켜보자. 4% 이상 올라 와, 에너지 사상 섹터가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야. 경신했고 코스피는 쉐브론과 폭락 중인데 옥시덴탈 이건 정말 페트롤리엄, 대박이네. 더 코노코 오를 거야. 필립스도 지켜보자. 나란히 랠리를 와, 펼쳤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전 사상 세계 최고가야. 증시가 피로 물드는 코스피는 동안 폭락 에너지 중인데 이건 섹터만 정말 홀로 대박이네. 더 초록불이 오를 거야. 켜진 지켜보자. 것입니다. 방산업체들의 잔치는 더 화려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팔란티어 같은 미국 방위산업 주가가 개전 첫 거래일부터 일제히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 쓰는 비용은 하루에 약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 펜타곤이 밝힌 비용만 약 60억 달러였고 그중 40억 달러가 순수하게 미사일과 요격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방산 기업의 주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구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전 와, 다음 방산주가 거래일인 급등이야. 3월 3일 대박.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급락하는 아쉽네. 와중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와, 같은 방산주는 방산주가 오히려 급등이야. 급등했습니다. 대박. 중동 국가들이 코스피는 좀 방공 아쉽네. 미사일 등 무기 수요를 급하게 늘릴 것이라는 와, 기대가 방산주가 주가에 즉각 급등이야.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박. 정리하면 코스피는 좀 이런 아쉽네. 그림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 상승은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불리며 전쟁 자체가 소모하는 천문학적 무기비 비용은 방산 기업의 매출로 직결됩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이들의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 비용의 최종 청구서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마트에서, 대출이자 고지서 앞에서 한숨을 쉬는 전 세계 평범한 월급쟁이들입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그들의 지갑에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꽂히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중동에서 울리지만 청구서는 한국의 가계부로 날아옵니다. 그 전달 경로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합니다. 첫 번째 타격은 주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전 전 리터당 1,700원이 채 되지 않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열흘 만에 1,900원대를 돌파했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전쟁 전에 수입한 기름을 팔고 있는데도 가격이 먼저 뛴 겁니다. 시장은 현재의 재고가 아니라 미래의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 상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물류의 대부분은 도로 위 트럭이 담당합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자 화물 운송비가 즉각 올라갔고, 그 비용은 마트 진열대 위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밀가루, 식용유,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턱 밑으로 치솟으면서 수입 원가가 이중으로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구조가 정확히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타격은 대출 이자 고지서에서 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6차례 연속 동결한 상태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지만 유가 급등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게 됩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2025년 기준 약 1,880조 원, 국내 총생산 대비 약 9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약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이 즉각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한국은행의 처지를 전문가들은 외통수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정책 결정권이 없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입니다. 주유소에서 10%더 내고, 마트에서 10%더 내고, 대출 이자로 10%더 나가는 삼중 부담이 동시에 밀려드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적도 없고 국민이 동의한 적도 없지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구조가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배럴당 3달러이던 원유 가격이 12달러까지 한 분기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가가 치솟는데 성장은 멈추는 전례 없는 병에 걸렸고, 경제학자들은 그 병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5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0.6%까지 추락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도 충격파가 정면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원유 수입액은 1년 사이에 3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3배 반 넘게 불어났고, 불안과 물가 폭등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와 놀라울 만큼 닮았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석유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유가가 수직으로 치솟으며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를 퍼뜨리는 구도입니다. 1973년에는 석유 금수 조치가 무기였고 2026년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973년에 미국은 석유를 사와야 하는 순수 입국이었기에 유가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을 거치며 하루 약 1,36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서방 수출국들은 중동의 빈자리를 채우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973년과 비슷한 유가 충격이 오더라도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당시보다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석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반세기 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충격이 줄어드는 것은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나라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그중 원유의 70%를 중동에 기대는 한국은 1973년이나 2026년이나 구조적 취약점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판에서 한국은 여전히 비용을 떠안는 쪽에 서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도 바뀌지 않은 이 비대칭 구조 안에서 변화의 실마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반세기 전 오일 쇼크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일 때 현금을 쥐고 있었느냐, 빚을 쥐고 있었느냐. 지금 서울 증시에서도 같은 갈림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3월 9일 코스피가 8% 넘게 무너지자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빚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의 반대 매매 위험을 알리고 레버리지 ETF 현황을 즉각 점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 매매란 관리비를 석 달 밀린 세입자에게 동대표가 짐을 빼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남이 정한 순간에 자산이 강제 청산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 하락폭을 두세 배로 키운 구조여서 코스피가 하루 8% 빠지면 두 배 상품은 16%가 증발합니다. 1,000만 원이 하룻밤에 160만 원씩 녹는 셈이니 서울 원룸 월세 한 달치가 단 하루 낙폭으로 사라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호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신용거래와 담보대출 비율부터 낮추십시오. 두 번째 참호는 현금과 달러 비중 확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9.7까지 올라 석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원화는 1495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인 한국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달러가 더 필요해지는 구조라 환율 방어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의 10분의 1이라도 달러 예금에 넣어두는 습관이 비 오기 전 우산을 꺼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세 번째 참호는 원자재 해지입니다. 금은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섰고 JP모건은 연내 6,000달러를 전망합니다. 다만 달러 초강세 국면에서 금이 하루 만에 4% 급락한 날도 있었으니 한꺼번에 사는 대신 석 달에 걸쳐 나눠 담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올해 초 포트폴리오를 전시체제로 바꾸라고 경고했습니다. 폭격이 떨어지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호를 팠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석유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트럼프의 종전선언에도 테헤란은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협박인 동시에 협상 카드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공습 다음 날 미국의 비밀 접촉을 시도했고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중재에 나서면서 휴전 테이블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4월 말까지 휴전 확률을 48%, 5월 이후로 넓히면 6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석유 금수 조치는 5달 만에 풀렸지만 물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기름값이 한번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라면 한 봉지, 우유 한 팩, 택배 한 건의 가격이 차례로 올라갑니다. 이 연쇄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관성처럼 굴러갑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불을 지른 뒤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마쳐도 그을린 벽을 다시 칠하고 깨진 유리를 갈아 끼우는 비용은 입주민 관리비에서 몇 달에 걸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전쟁 이후의 지형 변화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3곳이 파괴됐지만 역설적으로 이란의 핵무장 유인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가 공습을 당했다는 서사가 북한에 전달되는 순간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 동력은 더 약해집니다.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에 묶이면 동북아 억지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에너지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면서 안보까지 미국에 기대는 한국은 이번 전쟁에서 두 개의 취약점이 동시에 노출된 셈입니다. 교훈은 간명합니다. 남의 전쟁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특히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외부에 의탁한 나라일수록 청구서는 더 빨리, 더 크게 도착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 역시 분명합니다. 반세기 동안 중동 의존 구조를 바꾸지 못한 대가를 지금 주유소 가격표와 장바구니 영수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다음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오늘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